코링이들 안녕, 코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첫 유튜브는 4개월 전에 만든 2억 만들기라는 가계부입니다. 7년 전 저는 30살에 2억을 모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사회초년생이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1억, 2억, 내 집 마련까지 좋은 습관까지 만들 수 있는 가계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과 절약 꿀팁들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2억 만들기는 남편과 맞벌이하는 부부와 또는 부업으로 부수입이 생겼던 직장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가계부 같아요. 사실 여기 위에만 보면 되게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그냥 신용카드나 통장을 기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단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글로 가계부를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엑셀로 작성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구글로 만드는 방법이랑 그냥 엑셀로 만드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받으셨던 분들은 이 파일에서 열기를 해서 구글 시트에 올리신다면 남편과 그리고 아내와 같이 월급이랑 어떻게 운영이 돼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은 한 명이 작성을 하고 다른 작성 안 하시는 분들은 대략 어느 정도 어디 부분에서 돈을 아껴야겠다라고 흐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글과 엑셀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셨다면 그 다음엔 설정 시트에 들어가서 저번에 썼던 가계부에 대해서 기입을 하는 겁니다. 이 수입 부분 소분류에서는 이거를 바꾸게 되면 앞에 있는 글도 바뀌어요. 제가 아까 월급, 남편, 부수입 여기 부분에 지금 월급, 남편, 부수입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설정 시트에서는 남편이 없어요. 그럼 엄마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로 적으면 여기 엄마로 다 변경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입을 정확하게 사실 기입하는 게 좋아요. 블로그 또는 쿠팡 이런 식으로 소분류를 좀 더 명확하게 나누는 게 추후에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수입이 월급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부수입이 이렇게 생기는 것만 이렇게 기입을 하고 있는 형태고요. 현재 부수입의 일에는 제가 판매하는 가계부의 수입과 그리고 적금 또는 예금으로 인해서 이자를 받고 있는 그런 수입을 보통 작성하고 있고, 꽁돈은 임금 인상분 같은 게 발생할 경우 꽁돈이라고 기입하고 있습니다. 저축은 잉여현금, 주택청약, 적금, 목표 적금 이렇게 적어져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추가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내 집 마련 이렇게 적어서 또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0월 걸 보면 저축에 내 집 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투자 종류는 청약금, 주식 마이너스 펀드, 부동산. 이건 마이너스 통장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여러분이 편하게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전세금, 청약, 자동차 연금으로 구분했고 고정비는 관리비, 대출이자,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이렇게 나눴습니다. 보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걸 제가 소분류로 넣었기 때문에 크게 변경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제수단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 현금, 현대카드, 신한카드. 저는 카드가 사실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주카드가 신한카드예요. 근데 신한카드 아니고 다른 건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됩니다. 현대카드는 그때 아이폰 애플페이 때문에 발급을 받았던 거고 실제로 사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스, 산업, 기타. 이 결제수단은 입출금 통장까지도 다 작성해주면 되고 이거보다 더 많다
하면 그냥 뭐 기타든 그 현대카드 외든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카드나 뭐 주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이런 거는 딱 대표적으로 한두 개를 운용해야지 자산 굴러가는 거에 금전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파악할 수 있고 가계부 쓰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보통적으로 체크카드 1번 그리고 신용카드 1번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 종류는 청약금, 주식 마이너스 펀드. 이 주황색 부분은 금액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금액을 이어가 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월, 12월부터 썼던 분들이 기존에 썼던 거를 끌어오라고 여기 설정 시트에 세팅을 해드린 거고, 사실 1월부터 쓰셨던 분들은 여기 수입에다가 그냥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여기서는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가계부라고 말을 하는 것이 2025년 뭐 07 이러면 달력 이 숫자가 다 변경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요즘 나오는 가계부는 한 달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카드는 보통 25일에 출금이 되면 14일쯤에 썼던 것까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2주간 더 널널했으면 좋겠어서 2주간 좀 더 길게 달력으로 세팅을 해 두었고요. 이거는 무지출 챌린지 하는 분들한테 정말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지출 챌린지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제가 어떤 날에 많이 쓰는지, 일주일간, 뭐, 제가 썼던 금액보다 좀 많이 썼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줄이려고 유관상으로 좀 보기 편하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줄평은, 와, 이건 거의 이제 1월 마지막에, 와, 진짜 나 너무 돈 많이 썼다 하시는 분들만, 아, 좀 돈 아끼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다음 달에 나한테 메모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다 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순을 대시는 건 아니고요. 여기 살짝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뭐 날짜, 통장, 결제수단, 대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궁금하셨던 분들은 왜 샤넬백이랑 울세라가 있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샤넬백이 단기 목표가 아니에요. 이 목표 금액은 그냥 내가 단기간에 돈을 얼마를 모아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돈 모으다 보면 샤넬백 1년 동안 샤넬백을 위해서 돈을 모았어요. 진짜로 사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고민하는 동안에 나 별로 가지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샤넬백을 위해서 단기 목표로 돈을 모았던 적은 3년 정도는 그렇게 돈을 모으고 백으로 샀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4년 차부터 돈이 조금씩 모이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샤넬백, 뭐 자동차 필요 없어요. 거의 다 안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샤넬백이랑 울세라는 내가 버는 수익금의 10%만큼 지출하는 게 좋아요. 소비성 지출은 내가 버는 저축금액의 10%. 이 단기 목표는 진짜로 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진짜로 근데 돈을 모으는 이유가 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사용하냐? 만약에 샤넬백 지금 뭐 900만 원이에요. 내가 모은 금액 지금 뭐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890만 원 남았네요. 이 890만 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서울집 알고 보니 6억이더라. 6억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모아야 할 것인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구상은 단기와 장기 이렇게 두 가지로 목표를 잡아두는 게 돈을 모으는 거에 질리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동이체 일정 체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게 한정적이거든요. 보통 뭐 우리은행에서 청약저축 돈 나가고 그 가족적금 돈 나가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보험료가 카드로 나가는데 카드로 보험료를 결제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동이체 일정을 체크를 하고 관리비 같은 것도 여기에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자동이체 돈 나갔나? 안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적어지고 진짜 급한 거, 이 자동이체가 우리가 저축인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자인 경우에는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를 나가는 날에는 일정 체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이벤트 이것도 예산에서 반영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이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언니 결혼 위해서 25만 원을 10만 원을 써야 된다. 그리고요.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얼마 돈 나가는지 다 압니다. 저희가 여기서 써야 하는 부분은 이 예산입니다. 이 예산. 한 달 동안 써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우리는 직장이 아예 뭐 월급 처음 받진 않고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험비가 뭐 30만 원 나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예산 50, 딱 그 커트라인이에요. 다 커트라인. 진짜 최소한 쓸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체크를 해놓은 거고 보통 그럼 저는 190만 원을 쓰게 되겠네요. 식비, 자기계발비, 뭐 여가비, 관계비 이렇게 해서 190만 원은 이번 달에 쓸 예정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전 190만 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생필품비에서 10만 원 내지 20만 원밖에 쓰지 않기 때문이죠. 다시 네, 140만 원 정도 쓰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2024년 1월부터 시작입니다. 1월 1일 통장. 통장은 어디서 돈이 들어왔지? 토스은행에서 현금으로 수입이 들어왔어. 수입의 이름은 뭐야? 나 잘 모르겠어. 이러면 여기서 보시면 돼요. 수입. 여기서 월급을 치시면 돼요. 난 월급으로 돈을 벌었어. 그러면 수입이잖아요. 수입이니까 월급 3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여기에 기입이 됩니다. 그리고 300만 원은 수입으로 찍히게 됩니다. 자, 1월 1일 친구랑 만나서 기뻤어요. 신용카드를 썼습니다. 그 신용카드는 통장이 아니죠. 그럼 결제 수단으로 봐서 신한카드, 현대카드 어떤 카드를 썼냐? 신한카드를 썼다. 그럼 뭘로 썼냐? 나 친구 만나서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밥을 샀어. 그럼 소블류에서 또 뭐냐? 소블류 밥을 샀어. 그럼 여기서 외식 또는 점심이 되겠네요. 그럼 일단 점심밥으로 가시죠. 지출은 5만 원 됐어요. 그리고 1월 1일 또 신한카드로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사줬어요. 그럼 관계비에서 여기도 타이핑도 됩니다. 관계비에서 선물 그리고 40만 원. 수입이 아니죠. 지출 40만 원. 여기다가는 남친 선물 이렇게 적어주시고 1월 1일 신한카드 또 여기서 아까 제가 뭐였죠? 언니 결혼 친구랑 여행 있었죠. 여기 그럼 1월 10일이 되겠네요. 또 관계비에서 친구 선물 관계비 기타 친구 선물은 친구랑 여행으로 갈게요. 친구랑 여행은 20만 원이었는데 제가 뭐
15만 원을 썼어요. 어떻게 뭐 좋은 사이트에 가서 할인 쿠폰을 받아가지고 5만 원을 세이브 됐습니다. 그럼 여기 저축 5만 원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는 잉여비 그리고 1월 10일 통장에다가 저축을 했으니까 통장 어디에다 저축했냐? 나는 우리은행 카드에 우리 통장에 넣었다. 또는 토스에다 돈을 넣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저축이었다. 저축의 목적이 뭐였죠? 잉여현금. 잉여현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저축이었는데 잉여현금이 아니라 잉여비 이러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가이드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축, 현재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적어주시면 돼요. 2월 된 금액, 투자, 얼마. 저는 12월부터 작성을 했기 때문에 한번 봐볼게요. 뭐 이렇게 복사해서 1월 거에 2월을 덧붙여줘요. 이거까지는 어렵지 않죠? 다시 이렇게 투자에 대해서 붙여주세요. 12월도 마찬가지로 전세금, 청약적 2월 된 금액을 적어줬는데 총 누적 자산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통장 잔고를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안 맞을 때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먼저 구매하셨던 분들은 그냥 수기로 카카오 통장에 돈이 얼마 있다, 토스에 얼마 있다 이렇게 작성만 해주시면 이 총 누적 자산에 잘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통장에 진짜 돈이 얼마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5만 원 저축을 아까 했었죠. 그래서 수입은 300이었지만 저축은 5만 원 했다. 지출은 60만 원이었고 잉여 현금으로 5만 원을 저축을 했더라. 나는 저축률이 2%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산 현황은 1월부터 12월까지 현금과 실제 유동자산, 투자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이렇게 자산에 대한 현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추이까지 눈으로 확인 가능하고 그래프로 내가 비유동 추이가 어떻게 되고 부채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투자로 인해서 내 자산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기 쉽게 있어야지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이유는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고 얼마의 이율을 받았고 이게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알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 신용도가 올라갔을 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이율이 0.1%여도 이자 내는 금액이 1년으로 따지면 되게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율이 올라가거나 내가 좀 부담스럽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율 몇 프로 이렇게 하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를 내냐 이자 납입 금액이 47만 8천 원이네요. 뭐 예를 들어서 8.9%를 하게 되면 63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금액과 그리고 얼마 정도 한 달에 내는지 그리고 갱신일자는 언제인지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정말적으로 이제 이자가 너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일부 상환을 해서 이 대출 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가계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치.